교재 26페이지 가볼게요. 이제 우리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이런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국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국세 부과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세법 적용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거냐. 근데 거기 맨 아래 가 보면 국세 부과의 원칙 해서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세 부과의 원칙은 개별 세법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원칙이고요. 세법 적용이라는 건 개별 세법에 두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국세 기본법에만 그 내용이 있는 거고, 이쪽에서는 부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과세관청 그리고 납세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쪽은 세법 적용은 과세관청이 아닌 과세관청에게만 적용된다. 그걸 우선 체크를 하시고요. 전통적인 문제예요. 전통적인 문제. 전 이걸 왜 내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아주 옛날 문제 스타일은 그러기도 했어요. 다음 중 국세 부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5번을 다 읽어보면 다 맞는데 그 내용이 오른쪽 세법 적용의 원칙에 있는 그런 내용이 껴있다던가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둘 중 하나만 외우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앞글자 따가지고 많이 외우더라고요. 저 앞글자 따는 거 진짜 거의 안 하는데 거기 앞에 실, 신, 근, 조 뭐 이렇게 많이 따가지고 외우시더라고요. 제가 세법하면서 앞글자 따는 게 다 합쳐서 5번이 안 돼요. 장난건데 그러는데 뭐 외우세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 보시면 실질 과세 원칙,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국세를 부과할 때 실질에 맞게 해달라는 얘기니까 내가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닌데 부과했으면 납세자는 주장할 수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신의칙의 원칙이 있다 배울 텐데 이건 납세자도 주장할 수 있고 과세관청도 당연히 주장할 수 있어요. 법대로 해달라, 법대로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근거과세 원칙이라는 건요, 우리가 국세를 부과할 때는 납세자의 장부에 의존해서 장부, 실액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감면해주면 조세 정책적인 목적으로 감면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오른쪽 세법 적용의 원칙은요,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건 과세관청만 침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세관청만 지키라고 하는 거고, 소급해서 과세할 수 있는 것도 과세관청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니까 과세관청에만 있고, 세무공무원, 납세자가 아니잖아요. 과세관청에만 있는 거고, 기업에게 존중 있죠. 저는 요거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규정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것도 과세관청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요 구분이 좀 잘못했다고 보는데 그거는 뭐 제 생각이고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그럼 일단 실질과세 원칙부터 가볼게요. 자, 실질과세 원칙은 뭐냐면 실질과 형식이 다르다면 실질에 따라 하겠다는 거예요. 실질과 형식이 다르다면 실질에 따라 하겠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상속증여세법에 실질과세 원칙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과세 원칙과 달리 과세할 수도 있어요. 개별세법에. 의미 이해하시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법인세법을 보면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사유출 처분하잖아요. 그럼 또 실질을 찾지 못하고 과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개별세법에 다른 특징을 얼마든지 둘 수도 있다. 첫 번째 기억하시면 되고, 세 가지가 있어요. 국세기본법 14조에 있는 건데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어요. 1항은 뭐냐면 귀속에 대한 실질이에요. 즉 실질 귀속자를 찾아서 과세하겠다는 거고, 2항은 뭐냐면 납세 의무자 외에 과세 요건에 대한 실질을 찾겠다라는 얘기예요. 1항, 2항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3항이 제일 중요한 건데 3항이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실질과세.
근데 실질과세 원칙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은데 참는데 되게 과세관측이 실질과세 원칙을 너무 지나치게 적용하면 이게 맞는 키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맞는 키야, 맞는 키. 아니, 법은 그런데 실질에 따라 과세하겠다. 지나치면 세법도 필요 없는 결과가 생긴다고요. 조세 법률주의에 지나치게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질과세 원칙을 포기하게 되면은 납세자들은요, 법의 교묘한 루프, 틈을 이용해서 마구잡이로 조세 행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과세 원칙이 필요하기도 하죠. 뭐 때문에? 조세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14조 3항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이 있고요, 을이 있어요. 근데 갑의 자녀가 있고 을의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도 누진과세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갑이 한 30억 이상 지금까지 증여를 했으면 추가적으로 증여하는 건 세율이 50%가 적용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짱구를 한번 굴렸던 게 뭐냐면 A법인의 주주예요. 주주. 둘 다. 근데 증여를 하는데 이렇게 증여를 한 거예요. 이렇게. 교차로 증여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갑이 여기 조카에게 증여한 것 자체는 세율이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가장 낮은 세율이 10%부터 시작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도 줄어드는 거고. 하지만 그 경제적 결과는 동일한 거죠. 직접 줘서 A법인 주식을 직접 주던 이렇게 주던 경제적 결과는 동일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조세 부담만 회피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직접 증여할 수도 있었는데 우회적으로 증여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국세기본법에 어떤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서 직접 증여한 것으로 의제해서 나는 보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죠. 법률 행위는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과세하는 거니까 조금 위험한 발상이기도 해요. 지금 의미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의의를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이 실질과세 원칙의 문제점은 이거예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과세한 납세자들이 아이디어를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법을 쫓아가서 딱 보면 이거 과세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 불안해서 한마디 해요. 그거 맞긴 맞는데 이게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면 과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말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납세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법은 그런데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무사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답을 못 내는 거야. 정답을. 이게 미쳐버리는 거야. 왜? 내가 어떤 의사결정할 때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이라는 게 어때야 된다 했어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동시에 공평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직접 증여하는 것에 비해서 저렇게 우회적으로 증여한다면 조세 공평 차원에서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세 공평, 평등을 위해서 실질과세 원칙이 필요하긴 한데 이게 지나치게 맞는키면 납세자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세 법률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게 타당할 거예요. 자, 오른쪽에 규정 있죠? 그래서 14조 1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자,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담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세력. 그것에 있어서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명의되어 있다. 그럼 실제 소득자를 찾으면 그 사람에게 과세하는 게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과세 표준에 대한 규정,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명칭, 형식이나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부과한다. 그래서 옛날에 14조 3항이 없을 때 2항으로 대부분 과세했는데 해석은 이렇게 납세 의무자 이외 나머지 과세 요건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세 번째에다 별표 치시고 요건 시험 문제 지문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법률적 형식은 간접적으로 거래했지만 직접적으로 거래했다고 보거나 아니면 둘 이상의 행위를 거치는 방법으로 법률 행위를 했지만
그 경제적 실질 과세를 할 때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보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사례는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고 6번 한 번만 볼게요. 6번. 그래서 명의 신탁자 있죠. 명의만 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 땅인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를 뒀어요. 그리고 나중에 팔겠죠? 그럼 누가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되냐 이거예요. 이름을 맡긴 사람 있죠? 그 사람 명의 신탁자라고 하고요. 이름을 대준 사람 있죠? 명의 수탁자라고 하거든요. 명의 신탁자에게 과세하겠다. 이게 귀속에 대한 실질 과세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자, 볼게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신의칙. 자, 법대로 하면 과세해야 돼요. 과세. 그런데 신의칙을 적용하면 신의칙이라는 게 서로 믿자 이거야. 믿자. 다른 얘기가 아니라 믿은 거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신의칙을 적용하면 과세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있겠죠. 법대로 하면 과세하는 게 맞는데 납세자가 믿었던 거야. 이거 세금 안 내도 된다고. 이렇게 믿었으면 과세하지 않을 수도 있죠. 둘 중 어떤 걸 선택하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과세관청에게 신의칙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과세관청에게 신의칙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이해하셨어요? 근데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법대로 하면요. 과세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믿었어요. 누가? 과세관청이 믿은 거예요. 과세관청이 믿었기 때문에 신의칙에 따라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의미 이해하셨어요? 그럼 누구에게 신의칙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납세자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납세자 네가 책임져라. 과세관청 네가 책임져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법대로 하면 과세하는 게 맞는데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따르면 과세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과세 못 한다고. 왜? 과세관청에게 책임져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의미 이해하셨죠? 두 번째, 법대로 하면요. 과세하면 안 돼요. 근데 납세자가요. 말을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느냐? 과세할 수 있어요. 신의칙이 적용된다면. 누구 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납세자에게 책임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적용이 쉽겠어요? 이거는 그나마 적용할 수 있죠. 과세하지 않는 거니까. 이건 과세하려면요. 어마어마한 걸 통과해야 돼요. 법에 따르면 세금 안 내도 되는데 납세자가 말했다고 거짓말했다라고 지금 세금을 내라는 거잖아요. 거짓말이 담세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문제가 있는 거죠.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사례가 이건데요. 분식회계를 한 거야. 분식회계. 분식회계를 해서 세금을 많이 냈어. 그리고 나중에 분식회계가 밝혀졌어요. 그럼 법대로 하면은 잘못된 장부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근데 과세관청이 야 네가 분식회계인데 내가 왜 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잘못했잖아. 나 니네 믿었다. 이해하셨어요? 과세하면 안 돼요. 이래도. 왜 신의칙을 함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의미 이해하셨죠? 법원에 가면 판사님이 하는 얘기가 항상 똑같아요. 항상 세법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과세관청한테 물어봐야 돼. 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왜? 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거예요. 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유가 뭔데? 명확하지 않으면 과세하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개념에서 출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신의칙이라는 조문은 단순해요. 아주 한 줄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요건들은 법원의 판례로 굳혀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가볼게요. 의 나와 있죠? 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규정을 볼게요. 규정은 국세기본법상 규정은 매우 단순합니다. 국세기본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 때 또한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조문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무 공무원이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납세자 또한 같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적용 요건이죠. 즉 두 가지로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for 납세자에게 적용할 때 이해하시겠죠? for 과세관청 for 납세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위에 보면 과세관청에게 신의칙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세 저기 보시면 법대로 하면 과세하는 게 맞는데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의미 이해하셨죠? 법대로 하면 과세해야 되는데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과세관청이 다음 네 가지의 요건이 만족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요. 과세관청이 세금 내지 말라고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거의 공적 견해 표명.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공적 견해 표명이 뭐냐. 그래서 2차 시험 공부하면 이거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게 공적 견해 표명인지. 우리가 이제 세법 일을 하다 보면 잘 모르면 126번에다 전화를 해요. 126번이 뭐냐면 국세청 콜센터예요. 콜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이 공무원도 있지만 알바생도 많아요. 아르바이트생. 그래서 세무사 시험 붙어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거의 많이 가요. 학교 다니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합격해서 답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믿을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농담이죠. 농담. 물론 거의 실력 있는 분들도 많아요. 실력. 이해하시겠죠? 실력 있는 분들만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 시작하면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스터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스터디 친구들 실력 너무 없잖아요. 126번에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같이 스터디를 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 싶은데 anyway 그래서 국세청 상담 직원의 안내 이런 건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런 제도가 있어요. 사전 답변 해석 제도라는 게 있어서 내 사건인데 사실관계 다 밝히고 이거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걸 사전 답변 해석 제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 돼야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납세자가 처음에 물어보거나 공적 견해 표명을 받을 때 잘못된 정보 같은 걸 줬잖아요. 그것도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그때는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고요. 세 번째, 액션이 있어야 돼. 액션. 무언가 행위를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생겼어야 돼요. 그 정도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돼서 우리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너무 좋은 거죠? 법은 세금 내야 되는데 공무원이 공적 견해 표명을 했고 나의 이익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세금 내지 말래요. 쉽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법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조세 법률주의. 법대로 해야지 왜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그러면 한번 해줄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 신의칙이라는 게 쉽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너무 억울해요. 그럼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차이가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아유 목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억울해요. 그럼 신의칙이 적용돼서 과세를 안 하고 가산세도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억울해요. 이런 정도면 안 돼요. 그러면 과세해버리고 대신 정당한 사연이 있어서 가산세는 부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있다 이거죠. 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적용 한계에서 맨 아래 두 번째 줄 가볼게요. 신의칙의 적용은 대법원에서 많이 쓰는 문구예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법대로 안 한다는 거죠. 신뢰를 보호할 만한 구체적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안 그러면 이게 공무원의 실수를 틈타서 사실 세금을 안 내는 결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자 오른쪽 다시 와서 납세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한대요. 이건 더더욱 안 되겠죠. 아니 법대로 하면 세금 안 내야 되는데 납세자가 말 잘못했다고. 그렇죠? 아니면 뭐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그건 안 되죠. 우리가 재판 같은 거 가서도요. 납세자는 이제 우리가 피고가 되잖아요. 이게 국민의 어떤 신체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게 형법이고 재산을 제한하는 게 세법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 양대축이에요.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재판 이런 데서도 내가 검찰한테 얘기할 때 아무리 거짓말해도요. 법원 가가지고 뒤집어도 돼요. 아무리 자백했어도 법원 가서 뒤집을 수 있어요. 다. 그처럼 내가 거짓말했다고 무조건 세금 내라고 하는 건 지나친 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2건 정도 인정이 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세법학 배울 때 하시면 되는 거고 한번 볼게요. 일단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위가 존재해야 돼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 그 행태가 납세 의무자의 그 밑줄 한번 가볼까요? 극히 심한 배신 행위. 그래서 신의 측은 중요한 게 위에서는 공적 견해 표명이고 아래서는 극히 심한 배신 행위예요. 대법원에서도 그냥 배신 행위가 아니죠. 극히 심한. 중복어잖아요. 극히 심한. 그렇잖아요. 이게 국어적으로 좀 잘 안 맞는 거잖아. 그래도 극히 심한. 웬만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분식회계예요. 분식회계 했어도요. 세금 신의 측을 이유로 환급 못하지 않아요. 그냥 환급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환급하니까 과세한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야, 내 이거 주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법인세법에 개별 조항 하나 만든 게 뭐예요? 환급에 대한 제한이죠.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에 의한 경정은 세액을 환급을 바로 해주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일 세금에서 까는 거죠.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그에 의하여 야기된 과세연체의 신뢰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뭘 보호를 해줘요? 언제부터 우리를 그렇게 믿었다고? 그렇잖아요. 극히 심한 배신행위? 아, 그러면 처음부터 세무조사도 하지 말던지. 조사도 다 할 거면서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 믿었다고? 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볼게요. 근거과세 원칙, 근거. 이게 이제 많은 오해가 있는데 근거과세 원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세무 공무원이라고 해봐요, 우리 학생이. 그래서 어디를 털러 가는 거야. 응? 업종 뭐 이렇게 매출 누락이 많을 만한 업종 하나 뽑아볼까? 본인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술집, 유흥주점?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도 돼?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얘가 적정하지 않잖아. 사회적 분위기, 성인지 감수성이 이렇게 떨어져. 농담이고. 그럼 우리 옆에 학생 뭐가 있을까요? 매출 누락이 되게 많을 거. 미용실? 미용실에서 현금 내요? 요즘 세상에? 아, 본인이 현금 내요? 오, 특이한 분이네. 아, 현금 내면 싸게 해줄 때?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드문 케이스인데 어쨌든 그런 집이 있다고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거기를 털로 가는 거야, 털로. 이해하셨죠? 그럼 거기 세무조사 매출 누락을 잡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인 같으면?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을 잡아야 된다고요. 부가해야 될 거 아니야, 부가. 응?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뒤에 나방생 그런 업종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업종이 있다고 쳐봐. 지금 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현금 내면 싸게 해주면 매출 신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 여기를 털어야 된다고. 장부를 쭉 빨아와야 되는데 회계 장부가 없을 거야. 거의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 세무사 2차 시험 나온 거야, 이게. 어떻게? 통장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날 돈 생긴 걸 그날 ATM 이런 데 입금하겠죠?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죠. 더 좋은 방법은 고객 명단 같은 게 있으면 그걸 확보하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건 쉽지 않겠지. 미용실은 고객 명단 안 쓸 것 같아. 그렇잖아요. 네일 아트 이런 데들은 많이 써요. 그런 애들은 명단이 있고 그래요. 뭐 동물병원 이런 데들도 많이 쓰거든요. 동물병원들도 매출 같은 거 누락 많이 하거든요. 동물병원이 카드 매출보다 현금 매출이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 할머니들이 많은데 요즘 이제 노인분들이 반려견이야 많이 살잖아. 근데 동물병원에 가면은 우리 해피가 지금 아파.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우리 해피 아픈 건 큰일이야. 우리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이 얘만 살려주면 1억씩 줘, 여러분들. 우리 해피만 살려주면 1억이야, 1억. 현금 다발로 갖다 줘. 지금 동물병원이 진짜 대박이야. 사람 고치는 것보다 돈 더 많이 벌어. 내 진짜 친한 동생이 있어. 내 친동생의 친구인데, 아, 서울대 수의학과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대 수의학과 이제 동물병원이 지금처럼 인기가 있지 않았어. 아, 내가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원래는 황우석 박사 팀에 들어가려고 그 학교를 갔어. 공부 원래 잘했는데. 근데 황우석 박사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나서 아, 나 이거 안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자퇴를 해. 그리고서 이제 간 게 뭐냐면 치과. 치의대 전문대학원 있잖아. 거기 또 서울대를 갔어. 그래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요즘 치과는 점점 내려가고 있어. 근데 동물병원 막 올라가잖아. 자기 친구는 학부 때 친구는 동물병원에서 돈 엄청 많이 벌고 진짜 뭐 벤틀리 끌고 다니는데 자기는 치과 가면서 이게 월급도 동물병원에 반의 반도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럼 다시 너 수의대를 가라. 인생이라는 게 선택의 문제잖아요. 너는 게다가 이빨도 잘하니까 우리 해피 스케일링 같은 거 하면은 더 많이 벌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동물병원 이런 데들도 진짜 매출 누락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 엄청 해피만 살려주면 되는 거야. 내 동물병원 기자 하나 하는데 되게 웃겨. 그래가지고 매출이 계속 늘더라고. 그래서 거기 원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얘네 술 한번 먹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장사를 잘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특별히 많대. 되게 커 3층짜리인데 노하우가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원래 사람 이름 잘 기억 못하는데 연습을 엄청 해요. 그래서 사람 이름 기억하듯이 강아지 이름을 꼭 기억해서 할머니들이 왔을 때 강아지 이름을 꼭 불러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해피 이름 기억하면 게임 끝이야. 우리 해피 왔구나 이러면 게임 끝이야. 그러면 할머니들이 그렇게 믿고 아유 우리 해피 인정해 주는데 그렇잖아. 그러면서도 그렇게 준다고 하더라고. 이런 데들은 명단이 있을 거야. 다 그런 데는 쭉 뽑으면 되지. 진료 차트 같은 거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 걸로 매출을 추정해 보는 거야. 이런 걸 실액 과세 방법이라고 해. 장부가 회계장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약서 이런 것들을 쭉 뽑아서 그렇게 과세해야 되는 거야. 가구점 이런 데도 현금 많이 하면 싸게 해주잖아. 우리 친구가 얘기하듯이 현금 하면 싸게 해주는 데들 그렇잖아요. 저 우리 친구 굉장히 좋게 생각해. 왜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카드 많이 쓰는 거 별로라고 생각해요. 현금 쓰고 좀 아니 우리 사업자도 세금 빼먹는 재미가 좀 있어야지. 그쵸? 어떻게 다 내고 삽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나도 해보는 거지. 성실 납세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지금 현금 매출 누락 잡아야 된다고. 가구도 현금하면 싸게 해주잖아. 이런데 세무조사하면 와서 컴퓨터 쭉 빠는 거야. 다른 거 없어. USB 딱 꽂으면 다 빨린단 말이야. 첨탈이라고 있어. 세무조사 할 때 첨단 탈세 방지과 사람들하고 같이 가요. 그러면 쭉 꽂아. 그럼 다 나와. 뭐까지 나온 줄 알아? 이 컴퓨터에 지금까지 USB 꽂았던 것까지 다 나와. USB 1년 번호가 수십 개가 다 나와. 그거 다 가져오라고 그래. 여기 한 번에도 꽂았던 USB에 1년 번호라는 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 번호 찍으면서 다 가져오라고 그래. 어마어마해. 컴퓨터 빨리면 끝이야, 그냥. 전문 용어는 그냥 빨린다고 하는데 쭉 꽂으면 그냥 끝이야. 거기 다 나와, 다. 그러면 가구점이면 배송일지가 나와. 고객 명단 쭉 다 나오잖아. 거기 거래 명세가 다 나와. 그러면 현금 매출이기 때문에 신고는 안 했어도 쭉 다 나온다며. 그걸로 다 과세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음식점, 설렁탕 집이다. 그런데도 고객 명단 없겠지. 그런 데들은 이제 진짜 힘든 거야. 미용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명단이 없고 다른 추정할 만한 장부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환장하는 거야. 모텔 이런 데 있지, 모텔. 모텔 같은 데 가도 매출 누락이 엄청 많아, 현금. 모텔 가서 현금 써, 카드 써. 비웃는 거야? 현금 써, 카드 써, 본인. 카드 써요? 웃긴 놈이네, 이놈도 또 보니까. 어쨌든 간에 옛날엔 매출 누락이 그렇게 많았대. 근데 요즘에 분위기가 그렇지 않나 봐. 그래가지고 무슨 어플 같은 거 있잖아. 그 어플 이름이 뭐야? 어플 이름이 뭐야? 야놀자. 이 새끼 아주 그냥. 어쨌든 뭐 야놀자가 있다고 치면 그 야놀자 같은 데서 애들이 하니까 매출이 이제 많이 드러나는 거야. 점점. 이제 카드가 있으니까 매출 누락이 힘들어. 어쨌든 간에 모텔 같은 데도 이게 되게 힘든 거야. 그래서 옛날에 모텔 같은 데 과세하다가 이렇게 한 적도 있어. 심지어 매출이 안 나오잖아. 추정이 안 돼. 얼마나 매출 누락했는지. 그래가지고 역산을 하는 거야. 역산. 추계라고 하는 거야. 추계. 추정하여 계산을 해보는 거야.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 어떻게 했냐면 모텔에 갔을 때 칫솔을 사람들이 쓸 거 아니야. 칫솔 개수를 역수로 계산을 한 거야. 그래서 요 정도가 매출이다.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은 인정 안 했습니다. 칫솔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써 안 써? 안 써? 뭐 이렇게 급해. 어쨌든 간에 칫솔 안 쓴단 말이야. 칫솔. 이런 거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추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추계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 왜? 아니 장부 안 쓴 사람은 우대하는 결과가 되잖아. 장부 무조건 가져오라고. 뭐 계약서 없으면 안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원칙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장부에 근거하는 거지. 장부라는 게 회계장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계약서 이런 것도 다 장부라는 거야. 그거에 따라하는 게 원칙이고 실액과세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추정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 그걸 추계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럴 수가 있지. X1년은 장부가 있어. X2년 없고 X3년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전부 다 1, 2, 3년을 추계로 할 거냐 X2년만 추계로 할 거냐의 문제가 있잖아. 그럼 X2년만 추계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걸 부분 추계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의의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내용 있죠. 원칙은 실지조사 원칙이에요. 계약에 따라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2번에 인정되는 추계 결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 뭐 회계장부 있는데 계약서 등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혹은 장부의 기록이 누락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없는 거 그리고 사실과 다른 것만 추계하지 원칙적으로 납세자 성실한 것으로 믿고 납세자가 기록한 장부 등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조세 감면에 사후관리 있어요. 사후관리.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고 들어봤죠. 그렇죠? 투자세액공제라고 들어봤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특혜야, 특혜. 그렇잖아? 신성장 동력이라고 들어봤어? 신성장 동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있으면 일반 세액공제 있고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주는 게 있잖아. 됐어요. 신성장 동력이라는 게 있어. 그게 10년 전부터 있었어. 응? 내가 진짜 그거 보면서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야, 여기다 주식 넣어야 된다. 1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지정한 5G부터 전기 자율주행 뭐 이런 게 있어. 가상현실 10년 전부터 세법에 있어. 세법에. 이런 거다. 이런 거다. 거기다 주식을 넣어야 돼. 그랬으면 진짜 엄청나게 벌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거지. 양도세도 뭐 별거 있어? 조정지역. 조정지역으로 찍어준대. 이거 투자하지 말란 데잖아. 거기를 사야죠. 거기를. 조정지역을. 아님 말고. 조정지역이라고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조정지역이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잖아. 조정지역에 4,200만 명 살더라. 그게 무슨 조정지역인지 모르겠어. 뭘 조정외를 만들던지 어쨌든 간에 특이한 나라인데 anyway 이렇게 세금을 누군가에게 깎아주는 건 평등의 문제가 생겨 또. 왜냐면 나는 못 깎아주는데 쟤는 다 깎아준대. 이건 조세평등의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왜 굳이 깎아주는 거야? 신성장 동력해야지 우리나라가 잘 살 거 아니야. 배터리 산업을 우리나라 10년 전부터 투자했단 말이야. 내가 SK 이노베이션 아주 자주 갔었거든. 그 일 때문에. 여러분과도 그때부터 항상 얘기했어요. SK 이노베이션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주사하고 얘기를 해보면 배터리 이거다. 배터리 이거다. 근데 나는 좀 그때 특이했던 게 아니 여긴 정유회사인데 배터리가 되는 건 전기차가 간다는 건데 기름은 이제 안 팔린다는 건데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게 특이하구나. 기름이 팔리면 이게 올라가는데 만약에 전기차가 잘 되면 기름이 안 팔릴 거고 기름이 잘 팔리면 전기차가 안 된다는 얘기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걸쳐놓은 건데 근데 사업을 점점 그쪽으로 가신다는 얘기였는데 어쨌든 간에 걔네들도 10년 전부터 그거 했었다고.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세제 혜택을 안 주면 투자하기 어렵잖아. 그런 세제 혜택이 반드시 필요해. 이해하시겠죠? 대신에 그렇게 정책적인 목적으로 감면을 해줬으면 평등에는 위반되는데 사후에 관리해야지. 계속 그걸 투자를 하는지. 특히 투자해서 세액공제 받은 다음에 그걸 바로 팔아. 그럼 중고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세액공제 효과로 애프터 텍스 그러니까 10억을 투자하는데 세액으로 한 3억 빼줘. 근데 시중에다가 9억에 팔어. 그럼 난 세금으로 2억 남는 거잖아. 그런 투자는 안 해주겠다는 거지. 반드시 사후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왜 굳이 해야 되는 거야? 정책적 목적으로 평등을 해치면서 지금 해줬잖아. 그러면 그에 대한 사후 관리는 필요하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법 적용의 원리. 그래서 세법 해석의 원칙 첫 번째 나와 있죠. 세법을 해석할 때는요. 이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이긴 한데 한번 볼게요.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는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이 한 목적성에 비추어 거기까지 끊어볼까요? 그러니까 입법 취지 같은 걸 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너무 법대로만 해석하지 말고 물리해석 맞는데 물리해석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유추 확장 해석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해당 조항의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어떻게 다 100% 물리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해석을 할 때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물리해석만 있는 건 아니다는 거야. 유추 확장 해석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지. 왜? 한 목적성,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겠죠? 세법이라는 조문이 완벽하지 않잖아. 그러면 어떨 때는 야 이거 조문에 누락되어 있지만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가 있지. 그때는 이 말을 쓰는 거고. 어떨 때는 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아이 닥쳐. 그냥 물리해석이야. 유추 확장해서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혈령 비혈령이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세법이라는 게 어느 쪽에 서 있느냐를 배우는 거야. 결국 나중에 해석을 할 때는.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소급과세 금지 원칙 방금 설명드렸고 넘어가 볼게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세법 해석에 있어서. 진짜 편하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 아니고 기본적인 권한은 기재부에 있어요. 기재부. 그래서 기재부 맨 위에 기재부 있잖아요. 우리가 예규를 낼 때는 기재부가 최종 권한이 있어. 근데 실무는 다 국세청에서 해. 그래서 내가 기재부에 넣어도 국세청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이해하시겠죠? 다만 아주 중요한 사건이면 기재부가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세무공무원의 재량이 한 게 있죠.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는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 그냥 선언적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말이 있구나.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 있죠. 자, 저기 맨 끝에 동그라미 하나만 쳐요. 기업회계 존중의 보충적에다 동그라미 하나 치세요. 33페이지 보충적 썼어요? 찾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세법에 있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세법이 완전 무결한 게 아니잖아요. 무결점이 아니잖아. 그럼 세법에 없는 어떤 거래가 있을 거 아니야. 세법에서 조문이 정확하게 있지 않는 조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세법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회계 기준을 보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세법에 규정이 있으면 세법대로 하는 거예요. 세법에 규정이 없어. 근데 세법에 큰 틀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손익인식 시기가 있어. 그럼 세법의 큰 틀은 뭐야? 권리의무 확정주의잖아. 그럼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기업회계 기준도 보충적으로 쓸 수 있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넘겨요. 이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요게 이제 굉장히 또 어려운 단원이고 중요한 단원이에요. 자, 가볼게요. 우리가 아까 이제 얘기를 했어요. 1교시에 납세의무라는 게 성립, 확정, 소멸의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납세의무는요. 성립을 하는 거예요. 성립. 그 법의 성립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언제 성립한다. 이해하셨죠? 기간과세 세목이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법에 딱 정해져 있죠?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되잖아요. 그날이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때 일반적으로 성립을 해. 성립을 한다는 얘기는 과세 요건 자체가 지금 확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 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다만 아직 뭐는 안 돼 있어.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액이 확정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못했어요. 계산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세법이라는 건 대부분이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확정하고 신고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내가 내 세금을 스스로 계산하는 거야. 선진국형인 거지. 후진국이면 납세자를 믿질 않아. 그래서 과세관청이 다 결정을 해줘. 이해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믿지 못하는 게 딱 지금 상속증여세인 거야.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데, 그렇죠? 부과하게끔 바꿔준 거야. 왜냐면 납세자 종부세 내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세금도 내가 신고해야 되냐? 고지서 주면 되지? 이렇게 된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있잖아요. 이 세 가지만 정부가 결정하는 거고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확정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 이후에는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 즉 민사관계라면 계약서에 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얼마로 낼지를 확정하는 거고 대부분은 납세자가 스스로 확정한다. 이렇게 확정된 세액은요. 조세, 채권, 채무야. 그러니까 납세자는 채무자가 되는 거고 국가는 이제 채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채권, 채무는 이행을 하면 소멸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소멸의 과정을 거치죠. 이제 소멸이라는 게 크게 정상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소멸은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클리어되는 게 대부분의 이거죠. 납부하는 거죠. 납부. 세금 납부하면 소멸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납부 말고. 납부하고 유사한 게 있죠. 충당이라는 게 충당. 내가 내 세금과 상계 치는 거죠.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고지서를 냈다가 과세관청이 엄마 잘못됐네. 스스로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불복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제3자인 사법부가 행정심판 단계에서 저 부가 취소해라 명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가의 취소가 있을 수 있어요.
소멸되는 건데 이거 말고 또 시험에 중요한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제척기간이 도가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척기간이 도가했다. 하나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일단 납세의무는 성립을 했어요. 성립은 했어요. 근데 세액이 확정되지 않았어. 왜? 납세의무자 스스로 확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확정은 됐는데 그 세액이 일부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100이 맞는데 80만 한 거야. 그럼 20은 확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도가하면 소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도가하면 소멸이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척 기간이 도가됐다고 하는 거야. 성립은 했어요. 돈 벌었어. 그렇지만 확정이 없어. 그 세액에 대한 확정. 100의 세금이 있는데 아예 신고를 안 했거나 아니면 100이 맞는데 80만 한 거야. 그럼 20이 모자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납세자가 세액을 확정시키는 절차 없이 일정 시간이 경과했어요. 그러면 제척 기간이 도가됐다고 해서 세금을 소멸시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확정을 제대로 안 시키면 과세관청이 확정을 시킬 권리가 있다고. 그걸 부가권이라고 해요. 그 부가권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걸 얘기해요. 그게 제척 기간인 거예요. 지금 의미 이해하셨죠? 성립은 됐지만 확정 없이 소멸되는 거예요. 확정이 없다는 얘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과세관청이 부과해서 다시 확정하면 되는데 그 기간이 일정 기간 경과하면은 그거조차 못하게 한 거야. 이해하셨죠? 나라마다 달라요. 어떤 나라는 제척 기간이 없는 나라도 많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냥 영구야, 영구. 언제든지 밝혀지면 진실을 쫓아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진실을 쫓아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거죠. 에이, 이게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안이법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살인죄에 공소시효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15년이란 공소시효가 있었다고. 누굴 죽여도 살인을 행위를 저질러도 15년이 지나서 발각되면 이 사람 처벌을 못해. 지금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 누구냐 그 또라이 그놈 새끼 그거 이 누구지 이춘복인가 뭐 아니 그건 참지 미안 그거 아니고 뭐지 내 이름 기억이 안 나. 누구 있잖아 그 이 누군가 걔도 지금 처벌을 못 하잖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 한다는 얘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피해자들한테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야? 영구로 가 있잖아요. 지금 살인죄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10년, 20년 전 거라도 다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잖아. 세금도 마찬가지야. 언제까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에서 부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납세자는 제대로 한 사람도 좀 불안하잖아. 언제든지 이거를 내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게 세무조사라는 게 영업의 자유를 침해받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 적당히 해라라고 할 수 있어요.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자료를 계속 관리해야 되고 계속 누군가를 쫓아가야 되는 불안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기간에 제한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법은 받아들여서 제척 기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물론 더 많이 배우면 제척 기간이라는 게 더 많이 배우면 소멸시효의 이제 연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배우는데 그거는 너무 어려운 얘기고 세법학 배우면 조금 알고 그때도 다 못 가르쳐 드려요. 이게 진짜 본질이 뭔지는.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제척 기간. 미국은 제척 기간이 거의 없어. 그래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영화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 봤어요? 그건 봤어요? 디카프리오 나오고 그러잖아. 디카프리오가 아버지하고 식당에서 만나는 장면이 초반에 나와. 기억나요? 너 디카프리오 걔 파티하는 것만 기억나지. 너 술 먹고. 그치? 어쨌든 디카프리오 아버지가 정신병이야. 정신병이 있는데 얘가 이제 어려운 하다 해서 뭐 머리는 좋고 했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국세청이 날 쫓아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미안. 식당에서 디카프리오 아들 만나서 국세청이 날 쫓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걸 딱 보면서 내가 저 제척기간이 미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얘기를 해. 아니 국세청 평생 나를 쫓아다닌다. 평생. 그 평생이란 말이 제척기간을 얘기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면 됐고요. 나라마다 달라. 유럽의 여러 국가는 제척기간이 없어.
히딩크 아저씨 알죠? 히딩크 알죠? 히딩크가 여러분들 네덜란드랑 지금 네덜란드 국세청 세무조사 계속해가지고서는 아주 미쳐버려가지고 약간 정신분열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 신문기사 검색해봐. 히딩크 정신분열 뭐 이런 거 검색하면 이거 기사에 나온 거니까 한번 봐봐. 그러면 있어. 국세청이 자기를 계속 쫓아다닌다는 거야. 특히 문제가 되는 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돈을 신고 누락이 돼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줬는지 여러분들은 알지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줬을 거 아니야. 차라리 뭐 여담이긴 한데 계약 옵션이 되게 돼 있었대. 축구협회도 16강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해서 그 돈을 깎으려고 했는데 히든크는 한 4강 정도로 올려주고 16강은 떨어뜨려도 된다 뭐 이런 계약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어. 그래서 축구협회가 아이고 4강은 무슨 4강이야 16강만 가도 그 돈 깎아줘 좋아 좋아 이렇게 한 거지. 4강 가니까 이게 천문학전들이 나갈 수 있잖아. 축구협회 목 돌아가는 진짜 가네 그러면서 목 돌아갈 수도 있잖아. 어쨌든 간에 돈이 많이 나가니까. 지금 제척기 아시겠죠? 다시 한번 성립은 했지만 확정 없이 소멸되는 걸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세법에서 이게 중요한 거야. 제척기간이.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성립하고 확정도 다 됐어. 제대로 됐어. 근데 얘가 세금을 안 내는 거야. 세금을. 전문용어로 존버하는 거죠. 안 내는 거야. 그냥 뻗튀기. 그럼 압류하고 징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징수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못하게 돼 있어. 우리 법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멸됐을 때 징수권을 행사 못한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5년, 그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 뭐 이런 식으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거기 36페이지부터 가볼게요. 그림 이제 설명드린 거고, 납세의 성립은 국세기본법에 언제 성립되는지를 정해놨어. 이건 몇 개 외우셔야 돼. 일단 기간과세 세목은 원칙적으로 납세무 성립은요. 거기 보시는 것처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기간 종료일 있죠? 그때 성립한다고 보시면 돼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따로 내잖아요. 그럼 성립은 청산은 해산 등기하고 청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산 등기하는 때 일단 청산소득의 납세는 성립했어. 하지만 구체적 확정은 실제 청산 잔여재산이 분배될 때 그때 확정이 될 겁니다.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과세 대상이. 첫 번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재화의 수입이 있잖아요. 재화의 수입은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 신고하면서 부가세 신고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 바이 건으로 납세무가 성립해서 내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상속은요. 망인이 돌아가신 날이 있어. 상속 개시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때 상속세 납세무가 성립해. 대단히 중요한 거야.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계약을 했어. 토지 양도 계약을 했는데 아직 잔금은 안 치렀어. 그러면 이 토지로 치는 거야? 아니면 받을 돈으로 치는 거야? 상속재산 토지야, 토지. 이해하셨어요? 왜냐면 돌아가신 날 현재 아직 재산이 이전 안 돼 있잖아. 납세무 성립일 현재의 재산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 증여는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 그거 체크하시고, 나중에 이제 공부 많이 하면은 뭐 재산세는 좀 다르다, 뭐 지방세는 좀 다르다 이런 거 배울 거야. 증여는요 서면으로 하지 않은 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 법률상.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다고 얘기했다고 그때부터 증여가 되는 게 아니야. 뭐, 아버지가 뭐 재산이 좀 있으면 뭐 본인한테 얘기한 거 아버지 저거 네 거 나중에 네 거다. 나중이라고 그랬잖아. 나중이라고. 마음 설레발치면서 저거 내 거야. 증여세도 막 혼자 신고하고 또라이. 취득해야지. 등기를 쳐야지. 그때 자기 거야. 등기를 쳐야지.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썰택스에도 그냥 한두 개 보면 되고, 오른쪽에 가산세 체크합니다. 가산세. 근래 개정된 거라서. 옛날에는 가산세 납세무의 성립 시기를 이렇게 돼서 본세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돼 있었어.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무신고 가산세. 아니 신고 의무를 이행한 사람도 가산세 납세무가 성립해? 앞뒤가 안 맞는 결론이 된 거죠. 그래서 1번 무신고나 과소신고는요.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한 때부터 납세무가 성립하는 거야. 경과해야지. 1번 체크하고. 2번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세금을 늦게 내는 거 있죠. 이것도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에 문제가 있지. 근데 계산을 하루하루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1일마다 납세무가 새롭게 매일 성립한다라고 지금 법을 개정해놨어요.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넘겨보시면 예외적인 납세무 성립 시기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 세법을 많이 배운 거야. 앞에는 많이 배웠어. 그랬더니만 급여를 줄 때 원천 징수 하잖아요. 근데 납세 이제 원천 징수
저기 원천징수 대상자, 의무자 말고 법인 말고 대상자가 왜 원천징수하니 그러는 거예요. 세금 떼올 때 원천징수해야 돼. 그랬더니 무슨 얘기니? 앞에 교재를 봐봐요. 교재 36페이지 이런 얘기하는 거지. 36페이지. 야,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야. 12월 30일도 되기 전에 무슨 세금이 성립됐다고 뭐 돈을 떼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천징수 제도가 흔들리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법은 만들어놓지. 야, 그게 원칙인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교재 38페이지. 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다 때려치고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원천징수세액은 납세의무가 성립해. 닥치고 내. 이해하셨어요? 수인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납세 조합 징수분 예정신고 있죠.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가장 대표적인 게 양도세란 말이야.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게 돼 있다고. 그럼 한 3월 달에 팔았어. 5월 달에 신고하라는 얘기잖아. 그 5월 같이 헷갈렸으니까 한 6월 달에 팔았으면 8월 달에 신고하라는 얘기잖아. 아니 6월 달에 팔면 8월에 신고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가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야? 납세는 아직 성립도 안 돼. 과세기간 종료일인데 나 세금 못 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 달이 말에 성립했다라고 해줘야지. 그래야지만 세금을 미리 낼 수 있는 부과의 근거가 생길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 수시부과라는 게 뭐예요? 과세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먼저 부과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먼저 뭐 해줘야 돼. 그 수시부가 사용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해야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중간 예납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정신고 다 마찬가지잖아.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먼저 세금 내라고 했는데 저희는 납세 의무 아직 성립 안 했는데 안 낼게요 라고 하는 말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예외적인 납세 의무 성립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식사 와서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식사 와서